강원도의 깊은 산골 하얀 안개가 감싸던 새벽. 내 이름은 한유정. 그 시절 나는 27살이었고 인생에 대해 아는 건 별로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아침이면 닭 울음소리에 눈을 떠 논밭을 돌보고 해가 기울면 나무를 쪼개 불을 지펴야 했던 그런 삶. 우리 집은 가난했고 너무 가난해서 밥상 위엔 종종 반찬 대신 물김치 하나만 올라오곤 했다. 어릴 적 나는 늘 어머니에게 졸랐다. 엄마, 나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도 가고 싶어. 나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 어머니는 대답 대신 조용히 손에 쥔 바느질을 멈추고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안에는 말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나는 중학교만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16살부터 나는 논의 밭에 시장에 나가 품을 팔았다. 해가 지면 쓰러지듯 잠이 들었고 해가 뜨면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삶에도 끝은 있었다. 27이 되던 겨울 마을에선 서울로 일하러 간다는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다. 이모네 딸은 이미 한 달 전에 올라갔고 동네 친구 중 하나는 봉제 공장에 취직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해 겨울 나는 작은 가방 하나 들고 처음으로 강원도 산을 내려왔다. 서울행 고속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돈을 벌자. 가족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서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건물은 높고 사람들은 빠르고 나는 너무 작아 보였다. 처음 한 달은 거의 매일 울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고 새벽 2시가 되어야 겨우 쉬었다. 공장 숙소의 좁은 2층 침대 위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훔치던 밤도 셀 수 없었다. 하지만 삶은 그런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줬다. 공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정민우였다. 그는 나보다 2살 많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항상 먼저 다가왔다. 처음 왔어요. 봉제 라인은 힘들죠. 혹시 모르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의 말투는 딱딱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었지만 그는 늘 내 도시락을 슬쩍 바꿔치기 하듯 자기가 더 반찬 많은 걸 내게 주었다. 아침 안 먹고 왔다면서요. 이거라도 먹어요. 그는 말끝마다 무심한 듯 굴었지만 매번 나를 챙겼다. 하루는 공장 안에서 손이 찢어졌을 때 그가 아무 말 없이 약국에서 연고와 반창고를 사다 주었다. 그날 밤 내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어느 늦은 퇴근길 그는 조용히 물었다. 유정 씨 혹시 결혼 생각 있어요? 나는 당황해서 웃었다. 결혼이라. 글쎄요. 한다면 민우 씨 같은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그와 나의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1년도 안 되어 결혼했다. 성대한 결혼식은 없었다. 고향의 작은 교회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다짐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로 곁을 지키자.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빌라 방 2칸짜리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가전은 중고였고 냉장고 안은 늘 비어 있었지만 우리에겐 함께 밥을 먹는 행복이 있었다. 민우는 피곤한 날에도 늘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내일 더 잘 살자. 그 말 하나에 나는 매일 새롭게 힘을 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에게 첫 번째 기적이 찾아왔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한여름이었다. 공장에서 기계 소리에 시달리며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졌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초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기쁨보다 먼저 떠오른 건 걱정이었다. 이 낡은 집에서 이 형편으로 아기를 어떻게 키우지 하지만 그날 밤 민우는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 아기한테 미안해하지 말아요. 걔는 우리가 원해서 온 아기예요. 우리가 같이 키우면 돼요.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더라도 꼭 웃으면서 먹자. 아기한테 그게 제일 좋아.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작은 아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임신 기간 내내 나는 기운도 없었지만 매일 도시락을 싸서 민우를 보냈다. 비록 손이 붓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 시절엔 그마저도 행복하게 느껴졌다.
저녁이면 우리는 작은 TV 앞에서 서로 등을 기대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아무 말 없어도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밤, 진통이 시작되었다. 민우는 허둥지둥 택시를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나는 하얀 병실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이를 악물었다. 힘겹게 땀과 눈물 속에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다. 작고 붉은 얼굴 연약하게 떨리는 손가락 조심스럽게 숨쉬는 모습.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병실에 퍼지던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정도현이래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고른 이름, 도현. 밝고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도현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너에게는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사랑만은 넘치게 줄게. 출산 후의 일상은 쉽지 않았다. 밤낮으로 우는 아이 틈틈이 돌아오는 산후통, 그리고 경제적 부담. 민우는 낮엔 공장에서 밤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쉬지 않고 일했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면서도 아이 얼굴만 보면 웃었다. 아빠 왔다 도연아, 오늘도 많이 울었어. 그가 아이를 안고 흔들며 부르는 자장가는 음정도 박자도 틀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노래였다. 가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작은 행복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우린 비록 가진 게 없었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하나로 버텨냈다. 그리고 그 시절 나는 깨달았다. 가정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걸. 사랑 하나로 우리는 진짜 집을 지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아침이었다. 밖은 눈 대신 찬비가 내렸고 보일러는 말썽을 부리며 칙칙거렸다. 나는 부엌에서 아기 이유식을 두고 있었고 민우는 아기를 안고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단순한 기침인 줄 알았지만 곧 이어진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달려갔다. 어머니? 민우가 먼저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어머니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 한쪽은 아래로 처져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다. 어머니 들리세요? 저 유정이에요. 정신 좀 차려 보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손은 차갑고 눈동자는 흐릿했다. 민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응급차 안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병원 가고 있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옆에서 민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병원 도착 후 어머니는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우리 가족은 대기실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며 기다렸다. 얼마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급성 뇌졸중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반신 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새하얘졌다. 시어머니는 항상 단정한 분이었다. 자존심도 강했고 본인 스스로를 잘 돌보던 분이었다. 그런 분이 이제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살 수 있다니. 충격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눈물이 나도 참아야 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며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어머니는 여전히 말은 잘 못하셨지만 의식은 돌아왔다. 내가 손을 잡고 유정이에요.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면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다. 그 작은 반응 하나에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후 병원 생활은 길어졌다. 리앱 치료, 물리치료, 재활 프로그램. 의사들은 회복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라고 말했다. 민우는 회사를 휴직했고 나는 아기와 함께 병원에 매일같이 갔다.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요양보호사처럼 움직였다. 어느 날 밤 병원 복도에서 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유정아, 우리 진짜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가족이 아니면 뭐겠어?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그 순간부터였을까? 나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직 서로에게 서툴렀지만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즈음 어머니는 집으로 퇴원하셨다. 비록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혼자 앉아서 식사도 하시고 간단한 말도 하실 수 있었다. 민우는 출근 전에 아침을 준비하고 나는 하루 종일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렇게 조용한 회복의 시간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의 아버지 정일남 어르신이 쓰러지셨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우리를 또 한 번 무너뜨렸다. 간암 말기입니다. 이미 전이가 시작됐고 수술은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은 너무나 단호했고 그만큼 잔인했다. 어르신은 의외로 담담했다.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우리 부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괜찮다. 다만 순옥이 그 사람이 문제다. 그 말에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 없으면 그 사람 어떡하나. 걔는 평생 나만 바라봤는데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어르신의 진짜 마음을 본 것 같았다. 사랑이었다. 어머니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이 말보다 행동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다. 민우는 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매일같이 병문안을 다녔다. 나는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아버지의 상태를 수시로 전해들었다. 아이도 아직 어린데 병든 두 어른까지 돌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우린 서로에게 기대며 버텼다. 밤이면 민우가 내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머니 더 무너질 거야. 준비해야 해. 그리고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해 여름 아버지는 병원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까지 눈을 감지 못한 채 순호가 나 먼저 간다. 미안하다. 그 장면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다.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장례식 내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모든 친척이 오가며 조문을 해도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았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리앱도 거부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다. 한밤중이면 어머니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일남씨, 나 혼자 남겨두고 왜 그랬어요? 이제 난 누구 기다리며 살아야 해요? 나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리며 말했다. 어머니? 아직 민두도 있고 저도 있어요. 손자 도연이도요. 우리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이불 속에서 가늘게 떨리는 어깨가 내 마음을 찢어 놓았다. 나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며칠 후 민우와 나는 형제들과 모여 상의했다. 지금부터는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지 이야기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비용은 나눠서 부담하고 어머니가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드리는 걸로 하자고.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걸 금세 알게 되었다. 첫 번째 보호사는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보호사는 고향에 일이 생겼다고 떠났고 세 번째는 말도 없이 사라졌다. 결국 다시 우리 식구들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모시는 체제로 갔다. 하지만 형제들은 각자 직장과 가정에 있어 오래 버티지 못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하나둘 핑계를 대며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짐은 나 한 사람에게 남겨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이면 죽을 쓰고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밤이면 어머니의 발을 주물렀다. 내 삶은 점점 사라졌지만 대신 누군가의 삶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고 청에는 다시 38도를 넘기고 있었다. 이불을 덮어드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해선 어머니도 나도 우리 가족도 다 무너져. 다음날 민우가 출근하려고 현관에 신발을 신을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 회사 그만둘까 해. 민우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갑자기 왜 도연이 학교도 다녀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당신 일 소중하잖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알아? 나도 내가 해온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야. 어머니가 매일 혼자 계시는 거 나 못 견디겠어. 밤마다 몸살 기억도 흐릿해지고 보호사도 못 버티고 이제 내가 직접 해야 할 것 같아. 민우는 말없이 앉았다. 몇 초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정말 할 수 있겠어. 나는 그 순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아니, 자신은 없어. 하지만 하고 싶어. 누군가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한다면 그건 내가 맞는 것 같아. 당신 어머니잖아? 그리고 나도 이제 진짜로 우리 어머니라고 느껴.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 긴 편지를 썼다. 회사에 제출할 퇴직서, 그리고 형제들에게 보낼 양해의 메시지지. 모두가 걱정할 걸 알았지만 내 결정은 확고했다. 며칠 후 나는 정식으로 퇴사했고 짐을 싸서 시골 본가로 내려갔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의 방은 햇살이 들이치는 한낮인데도 침침했고 벽지에는 습기가 올라 있었다.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하셨다. 왜 왔어? 도연이는? 일은 서울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부터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매일 같이 밥도 먹고 약도 챙기고 얘기도 하고. 그 말에 어머니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리셨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짐만 되지. 나는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한테 기회예요. 그동안 받은 걸 돌려드릴 기회. 그렇게 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이른 아침엔 죽을 끓이고 약을 챙기고 물리치료 동영상을 따라하며 어머니를 부축했다. 점심땐 간단한 반찬을 만들고 오후엔 같이 산책을 시도했다. 밤이 되면 기침이 심해져 잠 못 이루는 어머니를 위해 물수건을 덮어드렸다. 하지만 그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어머니는 쉽게 예민해지셨다. 죽이 너무 싱겁다. 물 온도가 뒤는 너무 차다. 이불이 답답하다. 때론 내 이름조차 헷갈려 선희야라며 돌아가신 딸의 이름을 부르셨다. 처음 며칠 나는 참고 웃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지쳐갔다. 심지어 밤마다 깨는 어머니 때문에 나도 잠을 못 자고 식사도 거르게 되었다. 한밤중 어머니의 신음소리, 일남씨, 일남씨 하는 슬픈 부름이 반복될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모으고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저 유정이에요. 지금 어머니를 지키는 건 저 하나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온이 뚝 떨어진 날이었다. 어머니가 잠결에 손을 더듬더니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따뜻해. 그 짧은 한마디에 나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울었다. 이 모든 고단함과 외로움이 어쩌면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였는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더욱 귀를 기울였다. 이젠 억지로 시어머니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 한 어른, 그리고 한 여자의 외로움으로 다가섰다. 어머니는 여전히 까칠하셨다. 죽이 뜨겁다고 화를 내시고 약 먹기 싫다고 입을 다물기도 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그 틈새로 아주 작은 다정함이 스며들었다. 하루는 밤늦게 이불을 덮어드리려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다. 예전엔 내가 너처럼 할머니를 돌봤었지. 나는 조용히 앉아 물었다. 할머니, 요 어머니의 어머니 말씀이세요? 아니, 너희 아버지 어머니, 내 시어머니. 그때도 이렇게 겨울이었어. 그분이 중풍 맞으시고 손도 못 움직이셨지. 그때 하루에 12번도 넘게 울었을 거야. 그분은 나한텐 한마디 따뜻한 말도 안 하셨거든. 나는 숨을 죽이고 듣고만 있었다. 어머니는 계속 이어가셨다. 나도 그땐 생각했어. 왜 나만 이 고생이지?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수고했다고 안 했어. 그래도 그냥 하루하루 했지. 그게 며느리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너도 그때 나갔더라.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조용히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단함, 그 외로움, 억울함까지. 어머니도 똑같이 겪으셨던 거였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겠지. 나는 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등을 감쌌다. 차가운 듯하지만 생명이 느껴지는 손. 어머니, 사실 전에도 몇 번 울었어요. 속상해서 억울해서.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어머니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작게 웃으셨다. 나도 좋아. 내가 네 나이 땐 이런 얘기 나눌 며느리도 없었어. 그저 말없이 감내했지. 근데 너는 달라. 너는 참 따뜻해. 그날 밤 나는 어머니와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앉아 오래된 이야기들을 나눴다. 첫사랑 결혼식 아이 낳던 날 남편과 다퉜던 기억들. 어머니는 마치 무너져가던 성벽 안에서 조심스레 마음을 꺼내어 보여주셨다. 그 시간들이 나에겐 선물 같았다. 이젠 나는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에게 유정아 하고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고 나는 그 소리에 오래도록 가슴이 뭉클해졌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밤에 자다가 기침을 하시고 기억도 점점 흐려졌다. 가끔은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리시고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우셨다. 나는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있었다. 아침이면 일어나 죽을 쓰고 중간마다 약을 챙기고 밤이면 두세 번씩 깨어 어머니의 이불을 덮고 기저귀를 갈았다.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어머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다른 형제들에게도 부탁해볼까?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나 혼자선 정말 힘들어. 민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얘기해보자. 다 같이 나눠야지. 그 주주말 우리는 시댁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어머니가 밤새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기침이 심해졌어요. 요양보호사도 더는 구하기 어려워서 혹시 돌아가며 어머니를 돌보는 걸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읽은 표시가 줄줄이 떴지만 답장은 쉽게 오지 않았다. 몇 시간 뒤 첫째 형수가 메시지를 남겼다. 유정씨, 우리도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은 좀 어렵겠네요. 미안해요. 둘째 형제는 전화를 걸어왔다. 유정아, 너 고생 많은 거 알아. 근데 나 이번 주 출장이 있어. 다음에 한번 시간 봐서 갈게. 셋째는 아예 답이 없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나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단순한 부탁도 아니었고 단 한 번이라도 함께 해달라는 마음이었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 며칠 후 어머니가 잠든 사이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붙잡고 울음을 삼켰다. 이젠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다. 그때 민우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미안해. 형제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생각했던 가족이랑 현실이 다른 것 같아서 그래. 민우는 내 손을 잡았다. 당신 혼자 아니야. 나도 있으니까. 그 말의 순간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민우도 회사에 다녀야 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에 실질적인 간병은 결국 나 혼자라는 걸. 그날 밤 어머니가 잠결에 내 손을 잡았다. 유정아, 나 때문에 너 너무 고생이지.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또 어머니. 저는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어머니 곁에 있을 수 있어서요. 살면서 이런 시간은 한 번뿐이니까요. 어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그 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이불 끝을 고르게 펴들이며 속삭였다. 어머니, 저 아직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같이 있어주세요. 그해 가을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다. 폐렴 증세로 열이 오르고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민우와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창밖에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던 그날 오후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쥐고 아주 작게 속삭이셨다. 유정아, 고맙다. 내가 많이 미안했어.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 나는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오래도록 어머니의 숨결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던 형제들도 모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얼굴엔 진심보다 의무가 더 커 보였다. 나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애어머니, 이제 아버지 곁에서 편히 쉬세요. 남겨진 우리는 잘 살아갈게요. 며칠 후 장례가 끝난 후 형제들이 모여 어머니의 유언장을 열었다. 민우의 큰형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장남 정민우 며느리 한유정 언급 없음. 차남 정진우에게 2천만 원, 삼남 정현우에게 2천만 원, 막내딸 정수진에게 2천만 원 지급.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뚝 떨어졌다. 모두가 조용히 나와 민우를 바라봤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민우의 손을 잡았다. 민우는 그저 굳은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둘째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형, 우리도 놀랐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거든. 민우랑 유정이는 이미 자리 잡았으니 굳이 남겨줄 게 없단다라고. 나는 아무런 원망도 분노도 들지 않았다. 그저 속이 허전했다. 10년. 매일같이 어머니의 옆에서 밥을 하고 약을 챙기고 밤을 지새운 10년. 그 10년이 고작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는 유언장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에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민우는 그때 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뜻이니 존중해야지. 우리가 섭섭한 마음보다 어머니가 편히 떠난 걸 더 감사해야 해. 그 말에 나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이해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쩔 수 없이 시렸다. 마치 아주 오랜 시간 정성껏 키운 나무가 한순간에 뽑혀나간 듯한 허탈함. 형제들은 유산 분배를 정리하고 하나둘 돌아갔고 우리 부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위해 집에 남았다.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어머니의 안경 침대 옆 스탠드 이불 안에 약봉지.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어머니의 숨결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방 안에 앉아 어머니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다. 정순옥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날 밤 민우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유정아, 나 당신이 자랑스러워. 우리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딸이기도 했고.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활짝 웃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이름 한 줄 없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딱 1년이 되던 날 우리는 고향집으로 제사를 지내러 내려갔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시간도 그대로 멈춘 듯했다. 마당의 감나무엔 주황빛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어머니가 좋아했던 국화부는 이미 시들어 있었다. 제사를 마치고 민우는 친척들과 마당을 정리했고 나는 어머니의 방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1년이 지났지만 방 안은 여전히 어머니의 냄새가 났다. 서랍장 위에 놓인 작은 거울 손때 묻은 손수건 침대, 옆에 개켜진 겨울용 조끼까지 그대로였다. 나는 문득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입으시던 옅은 베이지색 스웨터를 꺼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채로 접혀 있었고 그 안에 작은 종이 하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멈칫했다. 그 종이를 주워 조심스레 펼쳤다.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였다. 삐뚤빼뚤하지만 정갈하고 힘이 담긴 송글씨. 유정아, 이 편지를 너에게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떠나고 나서야 네 손에 닿는다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꼭 네가 봐주길 바란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숨을 고르고 계속 읽어 내려갔다. 유정아, 너는 내게 큰 선물이었어. 나는 처음엔 네가 그저 아들 옆에 여자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너는 내게 진짜 가족이 되어주었지. 내가 아플 때, 누워만 있을 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항상 너만이 옆에 있었단다. 그런 너에게 내가 고맙단 말을 너무 늦게 전하는 것 같구나.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글씨가 눈물로 번져 흐려졌지만 나는 끝까지 읽었다. 민우에게는 말하지 말고 내가 준비해둔 통장이 하나 있다. 은행 책상 서랍 안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 안에 1억 원 들어있다. 그 돈은 너를 위한 거야. 내가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너의 10년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걸로 다 갚을 순 없지만 그래도 너에게 남기고 싶었단다.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딸처럼 대해줘서 고맙고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아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숨죽이며 참았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억울한 외로움, 그리고 깊은 안도감. 어머니는 나를 잊지 않으셨다. 단 한 줄도 유언장에 적지 않았지만 이 조용한 손편지 하나로 모든 걸 말해주셨다. 그날 밤 나는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사실은 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 민우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편지를 다 읽어주자 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나를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 마지막까지 당신을 믿고 있었나 봐. 말은 못했지만 누구보다 감사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어머니는 내 삶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들어오신 분이었어. 이젠 진짜 어머니 같아. 편지를 읽고 난 며칠 뒤 나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통장을 확인하러 갔다. 직원의 확인을 거쳐 손에 들린 얇은 통장. 그 안에는 정말로 돌려백콩공송원 정확히 1억 원이 적혀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숫자를 따라 그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이 마치 따뜻한 담요처럼 나를 감싸 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민우와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 돈 그냥 우리 둘만을 위해 쓰지 않았으면 해.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억해준 이 마음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어주면 좋겠어. 어머니처럼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작은 무언가라도. 며칠 후 우리는 순옥 돌봄회를 설립했다. 거창한 시설은 아니었다. 시골집 한켠 창고를 개조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차 한 잔 놓고 얘기 나눌 수 있는 방 하나 책이 몇 권 꽂힌 작은 책장. 그리고 뜨끈한 바닥에 온돌 방 하나. 그곳에 처음 온 어르신은 혼자 살던 김할머니였다. 무릎이 아프셔서 식사 준비조차 힘들다며 울먹이셨다. 우리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과 두 손을 내밀었다. 여기선 혼자 아니에요. 함께 있어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공간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는 돌아가며 식사를 만들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도연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신네 부부 복 받을 거야. 요즘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희도 받은 게 많아서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음을 그냥 두고 싶지 않았어요. 해가 지는 오후 마당에서 도연이와 민우가 감을 따고 있었다. 나는 주방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편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 잘 보고 계시죠? 우린 잘 지내고 있어요. 그날 밤 하늘은 별이 유난히 많았다. 나는 거실에 걸어놓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고 조용히 기도했다.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가 걸어온 이 길 이제는 후회 없이 따뜻하게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늘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한유정 씨의 10년이라는 시간은 단소연한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온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끝내는 용서까지 해낸 조용하지만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 곁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유정 씨처럼 말없이 누군가의 하루를 감싸 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늦게라도 진심은 꼭꼭 닿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군가 떠오르시나요? 오랫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 늘 곁에 있지만 너무 익숙해서 소중함을 말하지 못한 사람. 오늘 하루만큼은 그 마음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그 작고 따뜻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희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그 정성과 사랑, 분명히 누군가는 보고 있고 언젠가는 가장 깊은 자리에서 기억될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순옥 어머니가 있으신가요? 당신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삶의 온기를 나누는 이야기 채널 노년의 빛들 구독해주시면 매주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고 싶네요. 어머니 사랑해 조이 저한테 투어무타에 공개 대비